군대라는 곳은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빨리 눈에 띄는 사람은 언제나 느린 사람이었다. 유남인, 그의 이름은 입소한 지 사흘 만에 훈련소 전역에 알려졌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3교육대의 기상 사이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신병들은 쏜살같이 뛰어나왔고 각계 전투복을 걸치며 구보 집합을 준비했다. 그러나 하민은 여전히 허둥대고 있었다. 양말을 뒤집어 신은 걸 모르고 헬멧을 왼쪽 귀에 걸치고 나왔다. 군화끈은 아침마다 느슨했다. 다른 신병들이 셋을 묶을 때 그는 하나도 제대로 매지 못했다. 김태식 교관의 눈매가 예리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하민에게만 예민했다. 구령에 0.5초 늦으면 호통이 날아왔고 총기분의 조립이 1초 늦으면 열외 대상이 되었다. 열외는 한 사람이어도 다시 집합은 전원이었다. 하민은 매일같이 전체 연병장을 뛰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이미 생활관 단톡방에서 지뢰 혹은 벽돌로 불리고 있었다. 하민은 말이 없었다. 정확히는 말을 아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고 변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말이 없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오해를 받기 마련이었다. 생활관 내부는 무겁고 싸늘했다. 정재욱을 중심으로 뭉친 몇몇 동기들은 하민의 존재 자체를 귀찮아했다. 구보 속도가 늦다고 그를 부르지도 않은 별도의 줄을 만들기도 했다. 자율정리 시간에도 하민의 침상만 혼자 떨어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고립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이었다. 소대장 이상윤 중위는 비교적 온화한 장교였지만 그 또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생활관을 순시하며 신병 하나하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하민 앞에 섰을 때 문득 물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냐는 말이었다. 하민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쉬고 계신다는 말. 이상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 대답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민의 어머니는 단순한 퇴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별두를 달고 군을 이끌었던 여장군 윤도현이었다. 하지만 하민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숨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기대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강한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엄마라는 단어보다 사단장이라는 호칭이 먼저 불렸던 유년 시절. 그 시절이 만들어낸 무언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다른 신병들이 소등과 동시에 잠에 들 무렵 하민은 침상 옆 작은 걸레와 소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군화를 꺼내 앞코를 문질렀다. 오전 훈련 중 진흙탕에 빠졌던 흔적들이 그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물 한 방울 없이 말없이 닦는 그의 손길엔 이상할 정도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마치 무엇이라도 지우려는 듯, 누구에게라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감추려는 듯. 조용한 생활관, 침상 밑에서 반짝이는 그 작은 광택은 하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은 면회일이었다. 하민은 아침부터 침착하게 군복을 정돈하고 군모를 벗어 거울에 비춰보았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누구보다 복잡했다. 그는 몰랐다. 그날 위병소에 한 여성이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그 여성이 군모도 계급장도 달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부대가 그 여인을 알아보는 순간 모든 시선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을. 모든 이야기는 군대 단톡방에서 시작됐다.
유나민이 입소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정재욱이 먼저 단체방을 만들었다. 제3교육대 오소대, 신병들의 일상 공유용이란 명목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공유된 건 일상이 아니라 조롱과 차별의 언어였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됐다. 하민이 정리정돈 점검에서 또 불합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또 벽돌 터졌네. 우리 다시 집합각이냐? 그때부터였다. 유나민은 이등병 유나민이 아니라 벽돌로 불리기 시작했다. 벽돌. 말이 없고 움직임이 느리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는 이유였다. 별명은 곧 단어가 되었고 단어는 인식이 되었으며 인식은 그를 생활관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만들었다. 정재욱은 군대에서 말 잘하고 눈치 빠른 타입이었다.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직성이 풀렸고 누군가 조용히 중심을 어지럽히는 걸 싫어했다. 하민의 말없음과 둔함은 그에게 이질감 그 자체였다. 하민이 구보 도중 또 늦게 뛰었을 때 정재욱은 슬쩍 말했다. 쟤 진짜 저러다 사고 하나 치는 거 아냐? 그 말에 두 명이 따라 웃었고 그 웃음은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 단톡방에 적혔다. 하민은 그 방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점점 더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까봐 더 입을 다물었다. 김태식 교관의 시선도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날 오전 사격 훈련 대기 중 하민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교관의 눈에 들어왔다. 훈련 도중 허공을 본다는 건 집중력 결핍으로 간주됐다. 교관은 발소리도 없이 다가와 하민 앞에서 호통을 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신병이 정신줄 놓고 있으니까 분대가 사고 나는 거다. 집에서 뭐 먹고 자랐는지 몰라도 군대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하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교관은 더 소리쳤다. 대답도 못하냐? 너 벙어리야. 동기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을 닫았다. 누구도 하민을 옹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모욕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 하민은 침상에 앉아 가만히 군화를 벗었다. 그 군화는 벌써 뒷굽이 달아 있었고 그날도 그는 홀로 실내 화장실 옆 벽에 앉아 바닥을 바라봤다. 동기들은 그를 지나치며 중얼거렸다. 저러다 엄마한테 전화하겠다. 엄마 찬스로 내무생활 단축이라도 시킬 기세다. 누군가는 농담이라 말했지만 누군가는 진심이었다. 하민은 그 모든 소문과 멸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만 더 굽혔고 세면대 앞에서 혼자 양치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날 밤 단톡방에 새로운 짤이 하나 올라왔다. 군복 입은 벽돌 이미지에 이등병 벽돌, 침묵으로 세계 정복 중이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엔 웃음 이모티콘이 줄지어 달렸다. 단톡방은 시끌벅적했지만 하민의 세계는 조용했다. 그 침묵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더 커졌고 그 커다란 침묵은 점차 누군가에게 위협처럼 다가갔다. 다음 날 오전 전투체육훈련 도중 하민이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정재욱은 오히려 등을 돌리며 말했다. 또 시작이네. 쟤 진짜 징하다. 교관은 다가와 차디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한테 전화하든가. 그 소리에 일부 신병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 순간에도 하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땀과 흙에 뒤섞인 손으로 군복 무릎을 덮었다. 상처보다 깊은 건 인간 사이의 간격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훈련소에 곧
역사상 전무후무한 면회객 한 명이 검은 정복 차림으로 도착하게 된다는 걸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강원도 산기슭 훈련소 외곽 전투체육장. 잔디 위로 가랑비가 내렸고 땀과 흙이 뒤섞인 채취가 뿜어져 나왔다. 그날은 제3교육대 전원이 기초 체력 테스트를 재점검 받는 날이었다. 그 중심엔 또다시 유나민이 있었다. 하민은 400m 트랙을 6바퀴째 돌고 있었다. 숨소리는 갈라졌고 셔츠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몸은 앞을 따라가지만 눈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넘어진 발목은 제대로 딛지도 못한 채 모래를 끌고 있었고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다음 구령이 터져 나왔다. 김태식 교관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유나민, 열애 처리할까? 버틸 거면 끝까지 버텨. 군기 때문인지 비난 때문인지. 하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뛰었다. 힘겹게 숨을 억누르며 두 눈은 땅바닥에 박힌 채 그 순간 하민의 발이 모래에 걸렸고 몸이 그대로 휘청였다. 왼쪽 무릎이 툭 소리를 내며 접히고 이마가 바닥에 가까워졌다. 그 장면은 너무 조용하게 일어났다. 누구 하나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모두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민은 쓰러진 채 손을 짚었다. 손가락에 모래가 박혔다. 숨은 가빠졌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다. 고개를 들면 눈앞이 아득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동기들은 침묵했다. 정재욱은 팔짱을 낀 채 입을 비죽이며 말했다. 또 쓰러졌네. 저러다 앰뷸런스 타겠다. 몇몇은 피식 웃었고 몇몇은 시선을 돌렸다. 김태식 교관은 천천히 하민에게 다가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집에서는 엄마가 밥 떠먹여줬냐? 지금 군대에서 무슨 동화 찍는 줄 아냐? 하민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교관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넌 군대 올 준비가 안 된 애야. 넌 누가 여기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온 거야. 엄마가 그리 대단했나 보지. 다음부턴 그냥 민간인으로 사는 게 좋았을 거다. 그 말에 하민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트랙 위에 섰다. 아무도 그를 응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생활관으로 복귀한 후 하민은 샤워를 마친 동기들 사이에서 혼자 늦은 씻김을 시작했다. 무릎에는 거즈 하나가 붙었고 손등은 긁힌 채로 비누를 문질렀다. 샤워기 아래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내리며 상처를 덮었지만 그보다 차가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날 저녁 생활관 단톡방에는 누군가 새 사진을 올렸다. 훈련소 운동장에서 쓰러져 엎드린 신병의 뒷모습. 그 뒷모습 아래엔 한 줄의 캡션이 붙었다. 전설의 벽돌, 오늘도 멀쩡히 돌아오심. 이모티콘과 박장대소가 이어졌다. 하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침상 위에 앉아 있었다. 손엔 무릎에 발을 연고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군화는 여전히 침상 아래 정렬되어 있었다. 자신을 도와주는 이는 없었지만 하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버티고 있었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 저녁 제3교육대 위병소 명단에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도착 예정자로 올라왔다는 것을. 그 이름 앞에 괄호로 적힌 4글자. 예 육군사단장. 모든 상황은 아직 평온해 보였고 모욕은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제 곧
그 평온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군대의 면회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웃음이 허락되는 하루였다. 전화도, 편지도, 인터넷도 제한된 공간에서 면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몇 안 되는 창구였다. 유나민이 입소한 지 15날째 되는 날, 제3교육대엔 면회 신청자 명단이 공지되었다. 이름 옆엔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고 부모, 형제, 연인, 친구 등이 나열된 가운데 유나민 옆에 칸은 비어 있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하민이는 면회도 안 오는구나. 다른 이는 중얼거렸다. 뭐, 올 사람이 없겠지. 그 말은 빠르게 단톡방에 퍼졌고 그의 이름은 그날 저녁까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위병소 앞에 검정색 외투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비를 맞은 듯한 어깨, 반듯하게 올린 머리, 구두는 빛났고 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경계 근무 중이던 이병 하나가 물었다. 용무가 무엇인지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은 군인증을 내밀었다. 구형 녹색 장군용 신분증. 한때 별 2개가 달렸던 이름. 윤도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여성은 말했다. 신병 유나민 이등병 면회차 방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위병소는 조용해졌고 경계 병력은 당황한 눈빛으로 안쪽 상황실을 향해 무전기를 들었다. 내부에선 경계 근무 조장과 대대장 보좌관이 문서들을 번갈아 들춰보았다. 전직 장군의 부대 출입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가 제출한 문서와 신분은 허점이 없었고 경계에 맞춰 짜인 복장은 현역 못지않았다. 그녀는 질문도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위병소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선 모습은 마치 군기처럼 단단했다. 교관실엔 소문이 번져나갔다. 장군 출신 어머니가 면회 왔다고. 이름은 윤도현. 한때 사단장을 지낸 여군 최초의 투스타. 지금도 군사교범에 이름이 실려 있다는 인물. 김태식 교관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믿기 어려웠다. 그 벽돌이 장군 아들이라고. 그가 그렇게 무능하고 그토록 말을 안 듣던 이유가 어머니가 너무 강해서였단 말인가. 정재욱을 비롯한 동기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다. 소대장은 곧바로 대대장실로 보고를 올렸고 대대장은 사단본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면회 하나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유나민이 생활관으로 호출됐다. 면회객이 도착했다는 말에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생활관 문을 나서는 하민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군모는 정갈했고 군화는 말없이 빛났다. 그가 위병소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의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도 불안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래전부터 가슴 깊이 감춰온 무거움에 가까웠다. 하민은 위병소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단단했고, 여전히 고요했고, 여전히 군인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어떤 말도 먼저 흘러나오지 않았다. 하민이 먼저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위병소의 공기는 달라졌다. 지켜보던 장병들의 허리는 무의식 중에 곧게 펴졌고 단지 그 여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 중에 흐르던 긴장이 증폭되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신병 유나민 이등병 면회 요청합니다. 그 말은 허가가 아니라 통보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군으로서의 권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부대 내에서는 본부급 이상 장교들이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면회 하나로 시작된 파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이 면회를 위해 며칠 전부터 조용히 사단 내 교류를 조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직접 아들의 부대 문을 두드린 이유를. 부대는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만은 달랐다. 면회일 아침의 설렘은 사라졌고 간부들의 움직임엔 긴장이 섞여 있었다. 생활관, 교관실, 지휘통제실까지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낮은 목소리로 퍼지고 있었다. 사단본부는 면회 명단에서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정적에 가까운 대응으로 곧바로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예편한 지 5년이 지난 인물. 하지만 군 조직 내부에서 그 이름은 여전히 생생했다. 윤도현. 육군 최초의 여군 사단장. 정확하고 단호하며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던 장군. 소대장부터 대대장, 사단장까지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휘권을 시험당했고 실전 훈련에서도 배제되던 시절, 그녀는 모든 편견을 실력으로 돌파하며 결국 사단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섰다. 그런 그녀가 오늘 훈련소 위병소 앞에 직접 도착한 것이다. 평상복도 아닌 검은 제복 차림으로.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예편 상태였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군인이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명확했다. 하미는 위병소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한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보다 군복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 가정에서도 계급장을 벗지 못했던 단단한 사람, 그림자 뒤에 서 있던 유년의 자신, 그리고 지금 훈련소 바닥을 바라보며 고개 들지 못하던 현재의 자신. 대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윤도현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다. 환영합니다, 장군님. 면회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 인사는 평범한 면회객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예우였다. 별을 달았던 자에게 주는 조직의 마지막 경례 같은 예우였다. 생활관에선 이상윤 소대장이 직접 하민을 불러냈다. 눈빛이 복잡했다. 그는 지금껏 이 신병을 단순한 나고자로만 여겨왔다. 늦고 느리고 조용하기만 했던 신병. 그러나 그 뿌리가 군의 전설이라 불린 장군의 아들이라니. 그는 그것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두려웠다. 하민은 침착하게 복장을 점검했다. 군모, 단추, 군화까지. 전날 밤 직접 닦아둔 군화가 유난히 빛났다. 면회장으로 들어서자 윤도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민이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잠시 후 대대장과 소대장, 중대장이 모두 모였다. 면회 한 건을 위해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가족 간의 만남이 아닌 군이 한때의 지휘관에게 바치는 조용한 존경이었다. 윤도현은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저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가 아닌 훈련병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지시가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군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배로서 조직을 향한 조용한 경고였다. 김태식 교관은 면회를 지켜보다 혼자 조용히 자리를 비웠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날 자신이 던졌던 말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엔 공식 지시 없이도 변함이 생겼다. 하민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 존재 자체가 불편하던 벽돌에서 지켜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민은
자신의 이름표가 묻은 침상을 바라보았다. 동기들 몇몇은 모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정재욱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그날 밤 하미는 처음으로 군화를 벗지 않은 채 침상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기력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면회가 끝난 그날 오후 제3교육대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격한 명령이나 공개 망신은 줄어들었고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는 분위기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된 변화가 아니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면회실에서 무언의 힘이 작동했음을. 김태식 교관은 그날 저녁 생활관 순찰을 직접 돌았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늘 병사들을 훈련장에서만 다뤘고 생활관은 조교나 소대장의 몫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그날 그는 유남인 앞에 잠시 멈춰섰다. 하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침상에 앉아 군화끈을 정리하고 있었다. 무릎에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엔 아직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상처들은 훈련 중 생긴 것들이었지만 누구보다 깊게 새겨진 건 마음속 멍이었다. 교관은 잠시 침묵하다 짧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 그대로 해. 목소리는 낮았고 시선은 짧았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이었다. 하민에게 건넨 첫 인정의 말. 그 단어 몇 개가 생활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다음 날 구보 순서가 바뀌었다. 하민은 더 이상 맨 뒤에 서 있지 않았다. 정재욱은 군화끈을 묶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 그 말에는 비아냥보다 일종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가장 미치라고 여겼던 존재가 갑자기 중심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혼란. 하지만 하민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달라진 태도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발맞추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던 하민에게 한 신병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자리는 늘 정재욱 옆자리였다.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정재욱은 별다른 말 없이 밥을 뜨기 시작했다. 하민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그날 저녁 이상윤 소대장은 소대 전체를 모아 병사관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기엔 평소보다 길게 적힌 문장이 한 줄 있었다. 유남인, 체력은 부족하지만 책임감 있고 침착함. 단점보다 장점을 적는 건 처음이었다. 며칠 뒤 전투 구호 훈련 도중 하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했다. 옆에서 훈련 중이던 동기가 무릎을 접질렸고 대열이 흐트러졌다. 그때 하민이 앞장서서 그 병사를 부축했다. 교관이 외쳤다. 그럴 때는 중대장에게 보고부터 해. 하지만 그의 말은 거기서 멈췄다. 눈앞에서 하민이 제대로 부축한 채 차렷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태식 교관은 짧게 중얼거렸다. 바뀌었네. 그의 말은 어느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하민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윤도현은 사단 참모진과의 비공식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 그녀는 과거 후배 장교였던 박성필 대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 아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박 대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 속에선 약해도 조직 속에선 단단하게 크고 있습니다. 윤도현은 말없이 물을 들이켰다. 그 한 모금에 엄마로서의 염려와 군인으로서의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면회 이후 그녀는 다시 부대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부대를 떠났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물렀고 그 기운은 하민을 감쌌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하민은 처음으로 침상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어렴풋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 빛은 아직 작고 희미했지만 어떤 외풍에도 꺼지지 않을 자기만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훈련소의 봄은 무겁고 더디게 흘러갔다. 고된 구보와 낮은 포복, 반복되는 집합 구령 속에서 신병들의 얼굴은 닮아갔다. 그 안에서 유나미는 여전히 조용했고 조용했지만 달라져 있었다.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묵묵한 실천으로 시작되었다. 하미는 가장 먼저 기상했고 가장 늦게 잠들었다. 구두를 닦고 생활관 바닥을 정리하며 누가 보든 말든 하루의 기본을 지켜냈다. 어느 날 생활관 내 온풍기가 고장나자 정재욱이 말했다. 이것 또 우리가 고쳐야 하는 거야. 그 순간 하민이 먼저 옷을 벗고 나섰다. 툴킷을 챙겨 나온 그는 소대장의 허가를 받아 온풍기 커버를 풀고 송풍팬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의외였다. 말이 없던 그가 기계에 익숙한 손놀림을 보이고 있었다. 신병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쟤 원래 이런 애였어. 하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펜을 조립하고 커버를 닫고 마지막으로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고장났던 온풍기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소대장은 보고서에 신병 유남인, 기계 정비 능력 우수, 생활태도 모범 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군 생활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 전투행군을 앞둔 준비 시간. 정재욱이 하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배낭끈 좀 도와줄래? 그 말은 처음이었다. 하민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첫말.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끈을 조였다. 정재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엔 오래된 오해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행군 중 동기 하나가 돌부리에 걸려 무릎을 다쳤을 때 하민이 그를 부축했다. 교관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짧게 말했다. 유남인, 뒤에서 경계하며 따라. 그 한마디는 신뢰였다. 처벌이 아닌 책임을 맡기는 명령이었다. 훈련의 마지막 주차. 생활관에선 자율정리 점검이 진행됐다. 각자 맡은 구역을 정돈하고 군장을 챙기며 분주했다. 하민은 혼자 묵묵히 먼지를 닦고 욕실 배수구를 정리하며 가장 꺼려지던 일들을 도맡았다. 정재욱이 말했다. 그냥 말해. 내 엄마 진짜 장군 맞지? 하민은 조용히 웃었다. 장군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냥 쉬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선 자랑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그 순간 정재욱은 하민을 더 이상 장군 아들로만 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식사 후 돌아오는 길 벼랑간 비가 쏟아졌다. 우비도 없이 뛰던 신병들 속에서 하민은 가장 뒤에서 자신보다 더 느린 동기를 감쌌다. 그 장면을 지켜본 김태식 교관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민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되었고 그의 자세가 그의 의지를 증명했다. 훈련소는 하민을 받아들였다. 아니, 하민이 훈련소의 일원이 되었다. 밤이 깊어가던 날 생활관에서 군가 연습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후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유남인, 내 덕분에 우리 생활관 참 편해졌다.
그 말에 하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침상에 누웠다. 그 얼굴엔 처음으로 편안한 숨결이 깃들고 있었다. 강원도 하늘 아래 제3교육대 수료식이 열리던 그날 아침. 조기엔 바람이 스쳤고 연병장에는 새로 지급된 정복 차림의 신병들이 두 줄로 곧게 서 있었다. 유나민도 그 자리에 있었다.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고 어깨엔 자신이 닦은 군번줄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엔 정재욱이 서 있었다. 둘 사이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고 그들은 같은 박자로 발을 맞추었다. 소대장 이상윤 중위가 앞에 나와 수료생 명단을 호명했다. 하민의 이름이 불렸을 때 조용히 고개를 들던 그의 모습에 몇몇 교관들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침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버틴 사람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식이 끝나고 신병 대표가 수료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가 되었다. 훈련소 전통이었고 대부분은 말 잘하는 병사가 맡았다. 하지만 이번엔 예외였다. 대표로 지목된 사람은 유나민이었다. 지휘대에 오른 그는 정복상의 단추를 단정히 채운 뒤 종이를 꺼내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마침표 하나도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처음엔 아무도 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티다 보니 조금씩 보였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 생각했던 시간들 속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저의 몫이자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한 말. 그 속엔 훈련소 8주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하미는 고개를 숙여 경례했고 연병장에선 작은 박수가 일어났다. 수료식이 끝난 뒤 가족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윤도현은 조용히 연병장 가장자리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복을 입지 않았고 그저 단정한 평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미는 그녀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그 웃음엔 수없이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녹아 있었다. 윤도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수고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하미는 충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연병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엔 장군의 위엄도 어머니의 강함도 담겨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하미는 조용히 서서 경례를 올렸다. 그 순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교관들과 동기들은 더 이상 그를 벽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생활관엔 마지막 소등 전 고요한 인사가 오갔다. 정재욱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민아, 자대 가서도 잘 버텨. 하민은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했다. 훈련소에서 가장 말이 없던 병사는 마지막엔 가장 많은 말을 남기지 않고도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디선가 다시 별 하나가 떠올랐다. 이젠 계급장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증명한 사람의 별이었다. 별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오르는 것임을 누군가는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